여러분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영상으로 아마 처음 여러분하고 마주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충 영상이니까 영상 꼭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교과서 232쪽, 교재 66쪽 보면서 오늘 다룰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미에 했던 지도인데요. 지금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들 한 3개, 4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핵심은 정치 세력과 군대 세력이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면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학습지 받았죠? 자, 이 사진은 1945년 8월 16일 사진인데요. 우리에게는 광복 이후 사진으로 알려져 있죠. 일왕이 라디오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그 음성이 낮고 일본어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광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몰랐던 조선 민중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부분은 광복 이후에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는데,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일명 콜드워로서 서로 직접적인 싸움은 하진 않지만 세계 질서가 이 고래 싸움에 흔들릴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는데요. 자, 최근에는 냉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 신냉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시사적으로. 자, 무엇을 신냉전이라고 하냐?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을 새로운 국제 질서다라고 해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잠잠하긴 했지만 소련, 다른 말로 러시아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제사회의 관심은 러시아에 많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토 질서라고 하는 말도 또 나오고 있어서 국제 질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현대사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현대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후에 각각 정부들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교재 현대사 부분 단원을 찾아보면 요 표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까지 여러 세력들의 갈등을 알아본다는 말이죠. 자, 이번 단원 한국 현대사의 핵심 갈등은 요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와 같은 경우는 일제 통치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양 세력이 갈등하고 있는 구조였다면 한국 현대사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대. 이 민주화운동과 갈등하는 독재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짧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교과서에 있길래. 네, 교과서 232쪽인가요? 네, 냉전태제란 뭐라고 합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편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은 이미 초토화됐으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전 세계 질서를 결정하고 있더라. 근데 이 둘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진영을 내걸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3차 세계대전 위기까지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하고 소련이 싸우진 않았고요. 다른 국가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제 전쟁이다라고 해서 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발생했었고 결과적으로 공산당이 승리해서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베트남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이념 갈등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기도 하는 등 자유 진영을 수호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가
출범하게 되더라라고 한 이야기고, 자, 한국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니까 더 자세하게 알아두어야 하겠죠? 네, 미소 분단, 남북 분단에 따라서 남북 정권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 터지더라. 그러니까 미소 냉전이라고 하는 거, 자기들 국가에서 특별한 갈등 없이 아시아에서 뭔가 전쟁으로 빵 터지고 있더라.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참담한 피해를 겪게 되었는데,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무기를 팔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패전국이고 패망국이고 꺼져가고 있던 일본의 불씨가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이 적진 말고 분위기상으로 흐름상으로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운형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살을 당해서 대통령 출마하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후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광복 이후에 이제 이끌게 될 겁니다. 결국 명칭이 바뀌었을 뿐 그 흐름이 쭉 이어져 올 건데요. 자, 우리나라 1945년 광복이 왜 찾아왔는가? 어떤 이유로 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약 10년대부터 20년, 30년, 약 30여 년에 걸쳐서 계속 끊임없이 민족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찾아왔고요. 자, 또한 연합국하고 추축국이 갈등하면서 2차 세계대전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때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러한 연합국들의 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게 된 거지. 만약에 일본이 이겼다면 그 식민지 체제가 유지가 돼서 우리가 광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이미 여운형은 총독부 세력으로부터 한반도의 앞날을 앞으로 이끌어갈 뭐 주역이랄까 주축 세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듯이 중도 좌파 세력으로서 언변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뭐랄까 지지도를 높게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여운형이. 그래서 총독부 입장에서 조선인들이 무장분기에서 총독부 세력들을 죽이거나 밀어낸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니까 여운형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대가로 우리가 갖고 있던 정치적 권력을 여운형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은 조선건국동맹이 바뀐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인물 누구다? 누가 만들었다? 여운형. 자, 근데 중도 좌파 세력으로서 중도 우파 세력 끌어당긴다고 했죠? 네, 중도 우파 세력이자 역사학자인 안재홍을 끌어당겨서 좌우 통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것은 뭐 신간이든 민족혁명당이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든 방금 다루었던 조선건국동맹이든 다 좌우가 통합된 단체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활동을 보면 조선건국동맹과 유사합니다. 전국에 지부를 설치해서 뭐 이렇게 단체를 자꾸 키우고 있고요. 자, 이 단체는 국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유사한 치안대를 조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시간에 조선 건국 동맹 설명할 때도 군대가 없다. 그래서 국외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하고 연락해서 그 조선 의용군을 끌어당겨서 일본군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미국하고 소련 군대가 한반도 이북과 한반도 이남에 각각 점령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려지게 되면서 총독부가 분명 여운형을 찾아가서 총독부의 행정권을 여운형에게 넘겨준다고 했었고, 자, 자기가 총독부의 뭐 이렇게 백업과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뭔가 해보려고 한 건데, 자, 뭔가 바람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입장에서는 여운형이 앞으로 한반도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소련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가 한반도의 앞날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얘네한테 권력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겠죠.
결국 자주권이 상실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운형은 대안을 고민했는데 기존에 존재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나라와 같은 기관이다, 정부와 같은 기관이다라고 하는 걸 미국하고 소련 정부한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건국준비가 아닌 나라처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 명칭을 바꾸고 있고요. 자, 왜 명칭 자체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의 느낌이 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운형의 정치적인 색깔 자체가 중도 좌파, 중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 살짝 묻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운형 입장에서도 자기가 중도 좌파 세력으로서 좌파를 중심으로 우파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파 내부, 민족주의 내부에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이승만, 우파를 대표하는 이승만을 서열 1위에 놓고 자신을 서열 2위에 내걸면서 좌우 통합을 계속 지향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은 조선인민공화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파 세력으로서 별도의 세력을 만들어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외운형 세력 아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준비하고 있다는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자, 그런데 미소 분할 점령 소식이 들려지자, 야, 이거 단체 아니고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단체 명칭을 바꾸고 있더라. 다 여운형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의 단체 명칭이 변화된 것이다. 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자, 교과서 234쪽에 있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요 내용들 꼭 읽어보시고,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됩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군대가 없다. 치안대와 같은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진 보면 여러분 교과서 상에서는 요 자료 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좌를 대표하는 여운형, 우를 대표하는 안재홍이 서로 융합해서 이끌고 있는 단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더라. 자, 그 다음 미소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과 소련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한반도의 주권을 이들이 거의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림으로 나가고 있더라. 자, 소련군은 그 뭡니까? 얄타 회담에 따라서 대일전에 참전하였고, 자, 그런데 이북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소련 쪽에 제안을 해서 우리 반반 한반도 나눠 갖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에 소련도 수용하게 되면서 거의 분단 국가의 느낌처럼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내부 안에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외부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판세가 거의 결정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북한은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소련 군정이 수립이 되고요. 자, 일본 빠지니까 소련 군대 들어와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소군정은 북한의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뭐 김일성이 주도하고 있는 뭐 나름의 회의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의체에 권력을 모두 넘겨주고 소군정은 뒷짐을 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군정은 북한의 통치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통제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과 달리 남한의 미군정은 남한의 모든 상황을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있겠는데요. 자, 남한의 정치적인 세력들은 자주성이 상실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도 그런 것이 미군정 세력 입장 자체가 자신들도 외국이고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빨리 남한을 통치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기존의 친일파 세력으로 대표되는 총독부 세력들을 그대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친일파 세력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또 출발하고 있고요. 자, 남한 내의 정치 세력은 오직 미군정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불인정.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여운형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던 국내 단체 불인정하면서
국내의 세력들이 뭔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겠습니다. 소련은 그래도 인민위원회에 자율적인 권력을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든 인민공화국이든 이러한 정치적인 세력이 남한 내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고 오직 미군정 세력만 인정받으면서 잘못된 기강의 방향으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 235쪽에 있는 사진 자료인데요. 지금은 꿈도 꿔볼 수 없지만 지금 뭐 DMZ가 됐든 뭐 지뢰 건설 때문에 한반도 뭐 위아래를 막 자유롭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분단 국가가 되는데.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6.25 전쟁 전까지만 할지라도 내가 맘먹고 북한으로 건너가거나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하긴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 환영대회인데, 자, 결과적으로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미군정으로부터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정의 주도하에 남한의 정치적인 상황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합국의 세 번에 걸친 회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연합국의 회의가 한반도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세 개의 국가가 참여한 외교부 장관이 회의를 했는데 이게 한반도의 앞날, 특히 남한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미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자, 미군정은 한반도 남쪽의 정치 세력을 존중해주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한반도의 앞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라고 하고, 자, 여기서 세 개의 국가는 어떤 국가에 해당되느냐?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결정하는 국가가 미국하고 소련이죠. 미국하고 소련, 미국하고 같은 편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앵글로 색슨족 이야기하면 영국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결정하고 있더라.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능만 하다면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다. 먼저 첫 번째로 네, 독립을 했으니까, 일본 패망했으니까 정부를 세워주기로 합니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건 임시야, 임시. 공식적인 정부가 아니라 임시야, 임시. 자, 두 번째, 한반도의 앞날을 결정할 건데 이미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혹은 소련 입장에서 각각의 속마음을 뜯어놓고 본다면 미국도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싶었을 것이고 소련도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회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실현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통치를 거친 이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감성,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에선 당연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통치하면 안 되죠. 일본 빠졌으면, 총독부 세력 빠졌으면 우리가 자주성을 갖고 통치를 해야죠. 근데 다른 나라가 통치한다? 이거 가지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 우익 입장에서는 김구,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내걸었다?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자율성 침해다.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통치하게 되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고요. 자, 저희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조선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 박헌영의 입장을 우리가 보면 잘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좌우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좌익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신당 통치에 대해서 우익과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반대하고 있으면 좌우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좌익은, 사회주의는 결국 입장을 찬탁으로, 찬성으로 바꾸게 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신탁 통치 찬성하면 다른 국가, 다른 군대 세력들 들어와서 우리나라 앞날 뭐 자주권 갖고 통치하는 건데 이거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좌익 사회주의는 왜 찬성하게 되었는가? 좌익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 따라서 결국 정부 수립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방식에 좀 차이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이 회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국내에서 아주 대거 갈등이 빵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까 미군정 때도 마찬가지지만 친일 세력들을 우리가 제대로 처단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찬딱 반딱 신딱 통치에 대한 문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다른 말로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면 애국이고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면 매국, 나라를 파는 거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남한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좌익 계열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남한에서 친일 세력들이 반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친일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친일파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다루었던 내용이 교과서 235쪽에 가면 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 내용. 자,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밑줄 그어볼 테니까 같이 체크해 보세요. 민주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설치,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하겠다. 자, 그리고 교과서 236쪽에 보면 신탁 통치 반대냐, 찬성이냐 갈등들이 굉장히 대거 커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쪽입니다. 자, 우리 광복 이후에 혼란했던 과정들을 우리가 짧게 다뤄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여러분 2번 그 내용, 뭐 회의 좀 명칭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교과서나? 네, 어떻게 고치면 좋죠? 이렇게 고쳐봅시다. 이건 옛날 교육과정, 옛날 교과서 때 썼던 표현이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일시 정지하고 활용하세요. 선생님 바로 풀어봅니다. 자, 가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어떤 내용을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겠다.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이거 무슨 회의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내용에 따르면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결정.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하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리합니다. 자, 광복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좌우 뭡니까? 그 미군하고 소군이 남북 분단할 것 같으니까 나라처럼 단체명을 바꾸고 있더라. 근데 잘 안 되더라. 미군정과 소군정이 이미 분단 국가처럼 들어오고 있고 특히 미군정과 같은 경우 친일파 세력들을 그대로 끌고 오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에서 뭐 미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신탁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이 남한 내에서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게 일반화가 돼서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런 갈등으로 번져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짧게 다뤄봤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하나 찍어봤습니다. 광복 이후에 복잡한 정치 상황을 다뤄봤고요. 여러분, 이 영상 참고해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반 친구들은 과제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안 보면 다음 수업 안 나갈 겁니다. 반드시 영상 시청해보고 다음 내용부터 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고 오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보자고요. 여러분, 안녕.